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박종윤 작가의 단편소설 아들의 여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술작품이 때론 외설이냐 예술이냐의 차이처럼 문학작품도 통속인 듯 통속이 아닌 듯 그 경계선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아들의 여자는 제목이 그런 면을 짙게 합니다.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제가 선명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 감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네 어귀 은행나무를 돌아 고향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렸다. 시간을 보니 오후 5시다. 토끼꼬리만큼이나 길어진 3월 초의 해는 서쪽 산마루에 닿을 듯 말 듯 걸려 있다. 채 가시지 않은 겨울바람이 아직 얼음같이 차갑다. 수경이 분명 정류장에 마중을 나왔을 텐데 보이지 않는다. 나는 무심코 툭 트인 하늘을 올려다본다. 쪽빛 하늘에는 구름 몇 점이 한가롭게 떠 있다. 수경이와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첫 번째 휴가를 왔을 때였다. 그녀 부친은 읍내 모 중학교의 교장이었다. 이곳에서 버스로 통근을 하고 있었다. 수경은 딸만 내리 셋인 집의 막내였다. 언니들은 시집을 갔다. 그녀는 지난 2월에 지방전문대학을 졸업했다. 내가 전방부대에 있을 동안 그녀는 면회를 7번이나 다녀갈 정도로 부지런을 떨었다. 말 같은 아가씨가 혼자 다니는 게 아무래도 걱정스러워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다. 수경은 내 말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면회 대기실에서 생글거리며 버티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었다. 수경은 나와 결혼할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 형편을 미루어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았다. 지금은 그래도 한풀 꺾여 잠잠한 편이지만 손바닥만한 면내에서 어른들이라면 내 아버지의 부적절한 여자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더군다나 수경의 부친은 교육자이다. 우리 아버지의 그런 냄새나는 내력을 모르는 척 이해하고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다. 우리 집안은 여러 대를 내려온 농지가 있다. 그 덕택에 천석군 소리를 들었다. 그럴 망정 아버지의 지저분한 여자 관계를 그녀 부친은 경멸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농번기가 되면 농촌은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다. 아버지는 바쁜 농사일과 상관없었다. 눈웃음을 살살 뿌리며 여자들이나 후리고 다녔다. 순박하고 근면한 어머니는 그런 노친네를 덮어두고 오직 일에만 파묻혔다. 함께 사는 덕질 부부와 함께 2만 평도 넘는 전답이며 과수원 일을 손수 거두었다. 비싼 품삯 아끼려고 잡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성미였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닭발같이 거칠었다. 내가 군에 입대하고 단 한 번 다녀간 휴가를 빼면 꼭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다. 매년 휴가를 나왔어도 고향에는 오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온 나라 안은 지금 그의 실책을 벌써부터 들쑤신다. 그렇거나 말거나 이곳은 소문대로 많이 변해 있다. 온천과 돌산 개발붐을 타고 거리가 눈부시게 변모한 것이 실감난다. 장날이면 벅적거렸던 시장 자리는 흔적도 없다. 그 자리에는 3층과 5층짜리 건물들이 기재기를 하듯 늘어서 있다. 그 중에서도 온천 목욕탕 건물이 제일 크다. 모텔을 비롯하여 설렁탕, 복탕, 냉면, 아귀탕은 말할 것도 없고 치킨, 횟집, 갈비집, 전문 식당들과 심지어 카페, 빵집까지 잇따라 늘어서 있다. 상점마다 멋을 한껏 부린 간판이나 건물 인테리어가 도시 못지않게 활기차 보인다. 거리는 온천탕의 여파로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부산스럽다.
시골 보리밥집이라는 간판을 내건 식당도 있다. 아무리 시속이라고는 하나 세상 많이 변한 것 같다. 보릿고개 시절이 까무룩히 사라진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먹거리를 찾는 것을 보면 어려운 시절을 부대끼며 함께 지낸 것들은 그립기 마련인가 보다. 군에 입대하기 전만 해도 장날로만 사람들이 들끓었지 거리는 언제나 한가로웠다. 시장이 서면 장거리에는 휘장을 두른 순댓국밥집이 몇 곳 문을 열었다. 무신날 상시 장사를 하는 집은 도로변의 중국 식당과 정육점을 겸한 국밥 식당뿐이었다. 팔이나 날리는 식당 문 앞을 개들이 어슬렁거렸던 그때와 승용차들로 복잡해진 지금의 거리 모습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면사무소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웅성거리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수선한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돌산 쪽에서 집채만큼이나 커다란 쑥 돌덩어리를 실은 20톤 트럭 대여섯 대가 온 동네 지축을 흔들며 도도히 지나간다. 그 돌덩이만 쳐다봐도 공연히 가슴이 답답하다. 이곳이 외형적으로는 도시처럼 번성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정서도 그만큼 풍요로워졌는지 알 수 없다. 거리의 분위기가 전체 미관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도시화되다 보니 정체도 알 수 없는 외래 문화에만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 돌산에서 화강암을 자를 때 발생하는 엄청난 돌가루가 알게 모르게 강 지류에 슬금슬금 흘러든다고 한다. 하류 쪽의 넓은 강줄기 전체가 오염될 날도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어느 누가 나서서 탓하는 사람도 없으니 쌓여만 가는 골칫덩이를 초기에 다스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 돌산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그 회사에 밥줄을 대놓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 서로 같은 처지고 보니 굳이 따지고들 사람도 없다. 감독관청에서도 구태의연하게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관심 없으니 일부러 설치지 않겠다는 속셈인 것 같다. 돌산이나 온천 개발이 과연 주민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살기 좋아졌다는 말은 허울뿐이었다. 환경평가도 없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농촌 개발이라 했다. 육중한 불도저 바퀴는 사람 정서와 인심까지도 송두리째 깔아뭉갰다.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것을 회복하기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외면하고 있는 주민들의 태도가 답답했다. 조용하던 마을에 갑작스러운 개발 바람이 밀려들자 이권 사업도 많아졌다. 따라서 돈도 흥청망청이었다. 그러나 인심은 차츰 흉흉해지고 툭하면 싸움질로 거리가 시끄러웠다. 성실한 젊은이들마저 외지에서 온 도박꾼들과 335 무리지어 다닌다고 했다. 온천탕에서 불과 300여 미터를 벗어나면 바로 한적한 들길이 나온다. 그 들길을 따라 우리 집이 있는 항마을까지 가려면 걸어서 1시간은 좋게 걸린다. 수경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곧장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나는 아름드리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강 여울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강 건너 쪽에서 기세 좋게 불쑥 솟아있는 비로봉은 언제 보아도 의젓하고 씩씩하다. 그 산자락이 어느새 눅눅한 그늘에 잠기기 시작한다. 강가에는 보솜보솜 핀 은빛 버들 강아지들이 오소오소 떨고 있다. 머지않아서 강 건너 남쪽으로부터 훈훈한 바람이 불어올 시기다. 그 바람이 겨우내 얼어있는 대지의 속살까지 녹이면 구수한 흙냄새가 실려온다. 그 냄새는 언제 맡아도 기분이 좋다. 그런 것을 보면 나는 역시 농사꾼 체질인 것 같다.
산자락을 휘감아 흐르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강물을 보니 눈이 시리다. 얕은 강바닥에 깔린 맑은 돌멩이들이 물결을 따라 일렁거린다. 여울목을 지나는 잔물결은 마지막 쓰러지는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다. 오빠, 상수 오빠! 귀에 익은 다급하게 나를 부르는 목소리다. 뒤돌아보니 수경이가 팔을 휘저으며 달려온다. 몇 달 전만 해도 어깨까지 치렁치렁하던 생머리가 없어졌다. 파마로 탈바꿈한 그녀의 머리 때문에 목이 한결 시원스럽다. 오목조목한 귀여운 이목구비가 더욱 돋보인다. 수경은 늦게 나간 정류장에 내가 보이지 않자 평소 약속 장소이기도 했던 은행나무 아래로 줄곧 달려온 것이라 한다. 오빠 미안해. 미장원에 오늘따라 손님이 많이 밀렸지 뭐야. 오빠 나 이뻐? 늦게 온 미안스러움보다 자신의 용모에 신경을 더 쓰는 애교가 철부지 같다. 수경은 상큼한 화장품 냄새를 풍기며 느닷없이 내 어깨에 와락 매달린다. 몸피에 비해 큰 유방이 내 팔꿈치를 짓누른다. 오빠, 부모님께 오늘 인사드려도 될까? 오늘은 곤란해. 바쁜 일은 없잖아. 천천히 하자. 오빤 머리까지 예쁘게 잘랐는데 어쩌라고. 귀엽게 자란 막내다운 투정이다. 수경은 우리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몇 차례나 전해왔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럴 기분이 아니다. 옥수기 때문이라도 그녀를 인사시키는 것은 미루고 싶다. 내가 4살 때였다. 아버지가 2살 된 옥수기를 고아원에서 데려왔다. 행랑채에 살고 있는 덕질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들에게 양녀로 입적시키기 위해서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옥수기를 내 아버지가 바람피워 낳은 자식일 거라고 수군댔다. 그렇거나 말거나 나하고 그녀는 자라면서 어누이처럼 잘 지냈다. 글쎄, 부모님 뵙는 거는 좀 이따가 해도 되잖아. 당장 데려가서 인사시키지 않는 이유를 수경에게 영원히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옥숙은 시집가서 사내아이까지 하나 낳았다고 했다. 내가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그 아이 때문이다. 그녀와 마지막 관계를 맺었던 날이 입영 전날이었다.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남의 아내가 된 옥숙은 임신 중이었다. 산그늘이 10개 내리고 있는 물 위로 피라미드들이 다투어 튀어오른다. 그때마다 은비늘이 번쩍인다. 물고기들이 강물 위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파문은 꼭 빗방울 자국 같다. 나하고 수경은 강둑길을 따라 걷다가 우리 과수원이 넌지시 보이는 곳에 나란히 앉는다. 과수원의 탱자나무 울타리 밖으로 미루나무 대꾸루가 커다란 부채살처럼 버티고 서 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새까만 까치 둥지 하나가 높다랗게 달랑 얹혀 있다. 잿빛 두루마기에 중절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아스팔트 길을 느릿느릿 지나가는 모습이 한가롭다. 노인은 가로수가 늘어선 언덕길 아래로 차츰 잦아들더니 모자까지도 잠겨버린다. 우리는 강둑에서 돌아앉아 강 건너편을 바라본다. 강물과 잇댄 곳에 산자락이 뭉뚝 끊긴 깎아지른 절벽이 우뚝 서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병풍절벽이라 부른다. 절벽 위에 몇백 년이나 묵은 듯한 소나무들이 늘어섰고 그 앞으로 육각 정자가 그림처럼 붙박혀 있다. 벼랑 틈으로 비어져 나온 천연스럽게 구부러진 노송이 재롱을 부리는 듯하다. 강둑은 옥수기와 내가 초등학교 시절 줄곧 걸어 다녔던 길이었다. 둘이서만 마냥 누렸던 놀이터로서도 빼놓을 수 없었다. 둘은 여름 한철이면 은행나무가 서 있는 얕은 여울목에서 자가살이나 다슬기 같은 것들을 잡으면서 놀았다. 어느 날 나는 그녀가 떠내려 보낸 신발을 찾으려다 물살이 센 곳에서 그만 미끄러져 버렸다.
나는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며 허우적거리기만 했다. 발을 동동 구르던 옥수기가 뛰어든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일은 두 명 모두 익사 바로 직전까지 간 사고였다. 다행스럽게도 마침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에게 간신히 구조되었다. 겨우 물 밖으로 나온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그 와중에도 옥숙에 젖은 옷이 착 달라붙어 톡 붉어진 가슴을 보았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나는 어느 정도 성에 눈을 떴던 듯 했다. 그래봐야 옥숙이의 알몸 따위나 더듬는 상상을 반추하기 일쑤였다. 나로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감질이 났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몰라도 내게 있어 사춘기는 그녀 때문에 그나마 파릇파릇 생기가 돋았다. 아버지는 나하고 옥숙이가 커갈수록 함께 어울리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나의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었다. 그런 나를 읍내 모 고등학교에서 장학생 대우로 입학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아버지는 시쁘게 여겼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나를 대도시에 유학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나를 떼어놓기 위한 알만한 술수도 내 진학을 읍내에 비끄러맬 수 없었다. 내 유학 소식이 전해지자 옥숙은 사정이 달랐다.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나를 따라 같은 도시로 전학을 고집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 버렸다. 그녀는 갈수록 몰골이 형편없게 되었다. 알아누운 옥숙을 보고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운신하기가 어려운 덕질 내외의 걱정만 잔뜩 쌓였다. 나는 부모들 몰래 옥숙의 머리맡을 찾았다. 토요일마다 고향집으로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음식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서쪽 산마루 뒤편에서 마지막 뿜어내는 빗살이 기력을 다한 듯 막 쓰러진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니 몸속으로 한기가 으스스 몰려든다. 날이 저물어 갈수록 강물 빛깔도 검푸르게 변한다. 강 위쪽에서 마을 솔숲 쪽으로 학 한 마리가 길게 선을 그으며 날아간다. 수경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그만 입을 나불거린다. 오빠는 내가 처음이랬지? 정말이지? 그녀는 내 팔을 흔들며 다그치듯 묻는다. 나는 피식 웃으며 그녀를 힐끗 쳐다본다. 오빠는 바람 피우면 안 돼. 알았지? 수경 앞에서 내 입으로 아버지의 남봉을 드러내놓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복잡했던 여자 관계를 그녀도 훤히 꿰차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만큼 나한테서 바람둥이 아버지의 전철은 추호도 밟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려는 투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는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고 약속이라도 얻어낸 것처럼 내 몸을 와락 껴안는다. 내 몸 위로 엎어진 수경의 얼굴에서 알싸한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나는 그 냄새 속으로 아릿하게 빠져든다. 우리는 강둑에서 일어나 서로의 등과 엉덩이에 묻은 잔디 티끌을 털어낸다. 주위가 너무 고요하다. 바람마저 숨을 죽이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의 바스락거리는 발자국 소리만 이따금씩 괴괴함을 깨뜨린다. 그녀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입을 연다. 오빠, 댐 공사한다고 면사무소에 사람들 모인 것 알아? 댐 공사라니 어디에? 오빠는 아직 깜깜하네. 댐 공사가 끝나면 우리 면 소재지 아래쪽은 거의 절반이나 물에 잠긴대. 우리는 읍내로 이사를 갈 것 같아. 수경이의 입을 빌리면 댐 공사가 시작되고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5, 6년이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한다. 집이나 농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자 꼭 낯선 고장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몸뚱이가 갑자기 물 위를 둥둥 떠가는 것 같다. 제대를 하면서 공부는 집어치우고 농사짓기를 결심한 터라 막막한 생각이 앞선다. 내가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굳힌 데에는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다. 6.25 동란이 끝난 이듬해 아버지는 사범학교를 나왔다. 어떤 뜻도 있음직한데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학력을 의심하게 했다. 그러고 보면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듯 했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수경을 다독거려 내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마침 마을로 들어온 택시에 태워 돌려보냈다. 나는 수년 후면 물속에 잠겨버릴 과수원 울타리 옆을 지나가며 그 안을 망연히 바라본다. 어릴 때의 추억들이 정겹게 다가온다. 아직은 적막감이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지만 머지않아 과수원에는 봄의 잔치가 벌어진다. 해마다 4월이면 과수원 안은 화려한 복숭아, 사과, 백꽃으로 뒤덮인다. 꽃들이 만발한 과수원은 벌과 나비떼들이 몰려든다. 그 즈음이 되면 나하고 옥숙은 과수원 안팎을 누비며 놀았다. 고등학교 때 그녀와 처음 관계를 가졌던 곳도 과수원의 목조 건물 안에서였다. 내가 병영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울며 불며 한사코 마다하는 옥숙이를 아버지가 우격다짐과 설득으로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 그때 아버지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녀는 시집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태껏 옥숙이와 내가 같은 핏줄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번민에 빠뜨렸다. 아버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녀와 나를 떼어놓으려 했다. 그러한 데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다. 과수원은 지금으로서는 일거리가 많지 않을 시기다. 과일나무 장가지를 치고 묶어놓은 나무단들이 여기저기 무수히 널려 있다. 설을 지나고 나서 잎눈이 움트기 전에 가지치기를 한 것들이다. 요즘은 농촌이라고 해도 집집마다 기름 보일러가 없는 집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 집은 과수원에서 나오는 땔감으로만 연료를 대신하고 있다. 어머니의 절약정신과 검소한 일면을 보는 듯하다. 아버지의 속을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우던 남봉질도 이제는 수그러들 때도 된 것 같다. 그 짓도 나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터이다. 어머니의 몸도 지금은 농사일을 하나하나 챙길 만큼 건강하지도 않다.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댐 공사로 인하여 우리 농토가 줄어든다면 내가 세웠던 계획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덕질 부부에게도 이제 밭대기 일망정 얼마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자식도 없는데 농토는 받아서 무얼 하느냐고 아버지의 호의를 딱 부러지게 거절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가 일한 몫은 분명히 있다. 70이 넘은 아버지보다 20살이나 아래인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잔뼈가 굵었고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했다. 굳이 따진다면 외갓집 쪽에 먼 친척이기도 하다. 그는 남의 일에 간섭해 본 적도 없고 욕심이나 게으름 따위하고는 아주 먼 사람이었다. 그저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냈다. 그러고 보면 우직하고 근면한 점은 우리 어머니와 닮지 않았나 싶다. 과수원 탱자나무 울타리 모퉁이를 벗어나자 우리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어귀에 항마을이라고 쓰여진 어른 몸피보다 훨씬 큰 돌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다. 돌산 주변 마을 입구마다 흔히 볼 수 있는 돌 이정표는 돌산 회사에서 선심을 쓴 것들이다. 마을에서 300여 미터쯤 떨어진 솔숲에는 학 30여 마리가 긴 날개를 접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밤을 맞이하려는 모습이 퍽이나 평화롭다.
댐이 건설되면 솔숲의 학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개발이라는 거대한 국가 사업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해 보인다. 노을을 수놓는 듯한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학의 무리는 장관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을이 사라지게 된다니. 경운기 한 대가 정적을 깨뜨리며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 내 뒤를 쫓아온다. 경운기는 기껏 달려보아야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내 옆으로 다가온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바로 덕질형이다. 그는 평소 동네 사람들과 옷차림이 다른 얼룩무늬 제대복을 입은 나를 단박에 알아본다. 덕질은 경운기를 다급하게 멈추며 운전석에서 재빠르게 내린다. 아이고, 이게 누꼬? 상소하니가 오늘쯤 온다 카더니 참말이네. 그래, 몸은 건강하제? 경운기 엔진 소리 때문에 그의 목청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 마치 자신의 막내 동생이 귀향한 것처럼 내 어깨를 토닥거리며 활짝 웃는 구릿빛 얼굴에 건강미가 넘친다. 예, 들에 다녀오십니까? 모두 안녕하시지요? 덕질은 마다하는 내 가방을 기어이 빼앗아 경운기 적재함에 덜렁 싣는다. 자네 모친이 억식이 좋아하겠구마. 자, 퍼뜩 가자. 덕질은 말을 마치자 집이 빤히 보이는데도 나를 경운기에 올라타라고 부득부득 재촉이다. 나는 그것만은 사양하고 탈탈거리는 경운기 꽁무니를 빠른 걸음으로 뒤따른다. 활짝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경운기가 시원스럽게 들어간다. 마당에는 나무로 만든 나락두지가 있다. 그 앞에 묶여있는 진돗개 암수 2마리가 나를 보자 발로 땅을 찌으며 길길이 뛰어오른다. 역시 영특한 동물이다. 나를 알아보는 것은 여전하다. 그놈들은 매년 과일이 연글기 시작하면 과수원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닌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곳을 지키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아짐에 상수가 왔어요. 상수. 덕질이 위체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무겁게 닫혀있는 안방문이 화들짝 열린다. 어둠에 물든 대청마루로 피부는 검지만 환한 어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난다. 부엌에서 덕질이 아내 영천댁도 호들갑스럽게 뛰쳐나오며 쌍수를 들고 반긴다. 조용하던 집 안에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분위기를 아버지가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기척이 나지 않는다. 나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린다. 안방에 배어있는 씁쓸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 쓴 냄새에서 어머니의 외로움이 한껏 묻어나는 것 같다. 아버지는 안 계십니까? 언제는 집에 붙어 계시더냐? 면사무소에서 오늘 댐공사 회의가 있다고 나가시더니 아직 안 오셨다. 나는 면사무소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오던 광경을 잠깐 떠올린다. 댐공사가 시작된다는 게 참말이네요. 우리는 어떡한답니까? 너그 아버지는 이참에 도시로 나갈 공리더라. 그게 어대 쉬운 일이가. 말을 마친 어머니가 다시 나를 바라본다. 평소 근엄한 어머니 얼굴에서 밝은 웃음이 가득하다. 아버지의 늦은 귀가나 댐 공사에 대한 관심 따위는 뒷전이다. 외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마냥 기쁜 모양이다. 이마에 세월의 나이테처럼 그어진 깊은 주름을 보니 가슴이 찡하다. 어머니와 저녁밥을 함께 먹던 기억도 꽤나 오래된 일이다. 저녁상에는 벌써 봄나물이 올라있다. 부대에서 맛보지 못한 참기름에 버무린 시금치와 달래가 구미를 당기게 한다. 구들 아랫목에서 쿰쿰하게 뜬 우리 집 청국장 맛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대로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이웃마을에 산다는 옥수기가 나타난다.
아이를 포대기에 쌓업고 덕질 부부 뒤를 이어 안방으로 들어선다. 나는 그녀를 보자 지나간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친다. 옥숙이 부끄러워하며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다. 오랜만에 만나게 된 반가운 표정을 누구 못지않게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녀가 내 손을 움켜잡고 좀처럼 놓지 않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다. 나는 부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옥숙이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그때는 고의로 그녀를 피해 다녔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다. 좀스러웠던 그때의 내 행동을 생각하니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꾸 시선이 쏠린다.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을 들키기라도 할까 보아 내심 전전긍긍하는 내 꼴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나의 지난 그런 행동들이 과연 핏줄의 내림인가? 아무리 철부지했기로서니 쉽게 저질렀던 그 순간들이 지금에 와서야 후회 막급하다. 옥숙이와 나 사이가 근친상간이라면 나는 평생을 혐오스러운 멍해를 써야만 한다. 오빠 제대했으니까 이제는 실컷 보겠네. 그녀의 초롱초롱한 두 눈 속에 나를 향했던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모를 눈물이 얼비친다. 야, 아기가 튼튼하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이를 들여다보며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머리끝이 오싹해진다. 어찌 보면 아이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해서 정신이 아찔하다. 나는 아기를 애써 외면한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속으로 외친다. 아닐 거라고. 옥숙이가 방 한쪽 모퉁이로 돌아앉는다. 칭얼대는 아이에게 큼직한 하얀 젖통을 꺼내 입에 덥석 물린다. 나는 하마터면 짧은 탄성을 지를 뻔했다. 상상도 못한 일이다.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넉살스러워진다고는 하지만 나는 잠시 얼이 빠진다. 아무리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되었다고는 해도 한때 정분을 나누었던 사이다. 그 남자를 정말 여롭게 만든다. 그녀에게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던 연민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나에게 짐짓 투정이라도 부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다. 지금은 다른 사내의 아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가 그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평생을 농사일에만 묻혀 살았던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얼마간의 상처를 받았다. 이제 그 응어리를 풀게 하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보살펴야 한다. 아버지가 늙음하게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나서서 집안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장의 정겨운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기듯 우리 가족들도 거센 물결에 떠밀려 어디론지 흩어질 것만 같다. 덕질 부부도 나에게는 소중하고 옥숙이 가족한테도 내가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른다. 아무리 땜이 생긴다 해도 우리 농토가 모조리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남은 땅이라도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설 곳이 있을 것 같다. 구호만 내세우는 환경운동 따위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롯하게 떠오른다. 아버지를 설득해서라도 고향을 떠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나는 아버지의 마중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다. 옥숙이와 내 시선이 마주친다. 나는 눈짓으로 그녀를 밖으로 불렀다. 그녀는 아이를 영천댁한테 맡겼는지 혼자 나온다. 옥숙이와 단둘이 되니 새삼스럽게 가슴이 울렁거린다. 집 밖에는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는다.
나는 염치 때문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겠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도 없다. 옥수가 미안하다. 너한테 할 말이 없다만 솔직하게 말해다오. 아이는 누구 아이냐? 그런 말을 뱉은 내 자신이 너무 비열하고 매정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돌담에 당장 머리를 짓짓고 싶은 충동이 불끈거린다. 응? 누구 얘라니?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지? 나쁜 사람. 아무리 밤이라고는 해도 옥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 같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서더니 마구 내달리기 시작한다. 나는 뒤쫓아가지도 못하고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다 알면서도 능청 떨지 말한 소린지 사람 잡지 말한 소린지 분간할 수가 없다. 무춤하게 서 있는 내 몰골이 꼭 이기주의의 화신을 보는 것 같다. 기분이 암담해진다. 나는 혼자 걸어가며 과수원 쪽을 바라본다. 창고와 목조 건물이 어둠 속에 시커멓게 서 있다. 창고 앞쪽으로 붙박힌 3칸짜리 목조 건물은 할아버지 때에 지었다. 농사일이 많은 농번기에는 일꾼들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큰 방은 창문이 넓어 과수원 전경이나 강 건너 육각정과 병풍 절벽까지 훤히 바라보였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놀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수정처럼 맑은 공기는 하늘의 별들을 더욱 초롱하게 만든다. 옥수기가 안고 있던 아기의 눈빛이 저랬지 싶다. 나는 강둑으로 올라선다. 무수한 별빛만으로도 여울을 거쳐 흘러가는 강물이 고즈넉하게 보인다. 강물에 뜬 별들이 잔잔한 물결을 타고 있다. 조금 전 옥수기가 흘린 눈물방울 속에도 별들이 박혀 있었지 싶다. 자연 속에 있는 여기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착잡하다. 멀리 이웃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려온다. 몸을 파고드는 바람이 제법 차갑다. 집집마다 어스름하게 비쳐나오는 불빛이 오붓하게 느껴진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쏜살같이 내 앞으로 달려온다. 자동차 소리로 보아 큰 차는 아닌 것 같다. 내 짐작이 들어맞는다. 옆을 지나가는 것은 택시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을 흘게 보니 아버지가 분명하다. 아버지도 나를 알아본 모양이다. 10여 미터쯤 지나간 택시가 곧 멈춘다. 택시 문이 열리며 코트를 입은 훤칠한 키에 중절모자 쓴 사람이 내린다. 역시 아버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다. 그 누구? 상수하니가? 예, 접니다,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꾸벅 인사를 한다. 아버지는 다 왔으니 걸어가자며 택시를 돌려보낸다. 그래, 제대했으면 다음 학기는 복학해야지. 아버지의 입에서 술 냄새가 훅 끼쳐온다. 아버지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한다. 술도 한두 잔이면 끝이다. 냄새를 풍기는 정도로 보아 많이 마신 것 같다. 제대하기 전에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한다고 당장 써먹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 대학을 포기하겠다는 말에 혹시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하고 마음이 잠시 거북하다. 아버지와 내가 밤길을 걷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다. 어릴 때 읍내 장터에 가는 아버지에게 가끔씩 생떼를 쓰며 따라 나선 적도 있었다. 면 소재지에 택시도 없던 시절 밤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왔던 기억이 새롭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무섭고 엄하기는 했으나 그의 넓은 등에 업혀 잠들어 왔던 길이기도 하다.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우리 고향이 아니다.
떠나야 하구마. 아버지가 독백처럼 내뱉는다. 공사가 시작될 모양이지요. 몇 년 후에는 이 바닥이 모두 물에 잠기면 농사도 힘들다. 내 대에 와서 농사 집안은 끝장나는구나. 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 몇 번이나 훌쩍거렸던 콧물을 시원스레 푼다. 애초에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나는 농사꾼은 안 될 팔자였다. 잘 됐지 뭐냐.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갈수록 돈이 안 된다. 그렇다고 땅만 움켜잡고 있으면 뭐하노. 도시로 나가서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 나는 아버지의 말 속에서 예전과는 달리 많이 약해진 모습을 느낀다. 앞서가는 아버지의 등이 오늘따라 몹시 작아 보인다. 아버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곳에 남아있을랍니다. 도시 생활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이 모조리 물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곳을 지킬랍니다. 앞으로 농사일은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한참을 말없이 걷기만 했다. 바작바작 아버지와 나의 발걸음에 놀란 듯 이따금 풀숲에 숨어 자고 있던 개구리가 폴짝 놀라 달아난다. 아버지요. 와. 아버지도 내가 뭔가 말을 꺼낼 것 같은 예감이 왔던 걸까. 깊은 회한에 잠긴 듯하다. 나는 옥숙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직접 알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꿈틀거린다. 아버지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잠시 후 긴 한숨을 토한다. 아버지의 하얀 입김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든다.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어라. 아, 내 머리는 갑자기 쥐가 나고 가슴에 먹물이 되어 차오른다. 총총 아버지를 따라가던 내 걸음이 느려진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늘엔 분명 별이 떠 있지만 내겐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밤은 고요히 깊어만 가고 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소설을 읽고 나니 언젠가 회자되었던 말, 누구나 불륜을 꿈꾼다 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그걸 실행에 옮기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소설을 통해 어쩌면 대리만족을 얻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탈의 삶을 엿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키울 수 있다면 제가 인트로에서 언급하였던 소설의 경계선상을 잘 지켜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